세포하고 바이러스하고 비교하는 거. 자,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그랬잖아. 그지? 우리가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포막을 갖고 있어야 돼. 환경과 경계를 이루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부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그 안에서 물질 배설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인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필요해. 햇살. 이거는 유전 물질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효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어서 스스로 물질 배설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라면 생명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가 저런 그대로 뛰고 있다는 거지. 옛날에 세포의 기원이 되는 물질을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리포솜. 근데 그 세 종류는 이러한 특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부를 수는 없었고, 그 세 가지 중에서 누군가가 이런 특징을 갖추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때 여기에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기본 단위인 세포가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만족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뭐냐 이거야? 바이러스라고. 자, 이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느냐라는 거야. 담배 모자이크 병. 그러니까 담배 잎에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반점들이 생겨서 병에 걸려. 그럼 얘는 이제 죽는 거야. 도대체 이 병의 원인이 뭘까?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러시아 과학자 이바노브스키가 이렇게 실험을 했어. 병에 걸린 잎을 갈아서 그 즙을 세균 여과기로 걸러. 그리고 이 걸러진 요 여과액을 건강한 잎에다가 발라. 아니 그랬더니 얘가 병에 걸리더라는 거야. 그럼 최소 저 병의 원인은 세균은 아니란 얘기네? 왜? 만약에 이 병의 원인이 세균이었다면 말이 안 되잖아. 세균 여과기는 세균이 통과가 안 되니까 병의 원인은 세균은 아니란 얘기지. 그럼 세균보다 크기가 작으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겠네?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병원체의 존재가 밝혀지게 됐어. 그걸 바이러스가 발견된 첫 번째 실험인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병의 원인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TMV라고 얘기하는 요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병에 걸리게 된 거야. 바이러스의 모양이 되게 다양하게 생겼는데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단백질 외피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걸 핵산이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야. 세포막이 아니야. 이해돼? 효소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 구조가 끝이야. 그러니까 얘는 비세포 단계라고 표현하는 거야. 비세포 단계. 세포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리보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서 단백질 합성을 못해. 그럼 단백질 합성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효소를 못 만든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들은
스스로 물질 대사가 불가능해. 그래서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단백질 결정체 형태로 존재한다.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데 얘네가 숙주에 감염이 되면은 생명 현상이 나타나.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숙주, 얘는 생물이거든. 기생을 당하는 생물을 숙주라 그래. 동물이 숙주가 될 수도 있고, 식물이 숙주가 될 수도 있고, 세균도 숙주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TMV 바이러스는 식물을 숙주로 살아가는 식물성 바이러스야. 그리고 핵산이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DNA냐 또는 RNA냐 둘 중에 한 종류의 핵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이게 바이러스야. 숙주에 들어가면 쥐가 생명체에 있냐 행동을 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쟤를 생물이라고 봐야 돼? 무생물이라고 봐야 돼? 애매하잖아. 그래서 바이러스를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 바이러스. 발전하는 중간일까? 퇴화되는 중간일까? 중간 단계라. 무생물에서 생물로 발달하는 중간일까? 아니면 옛날에 생물이었다가 무생물로 퇴화되어 가는 중간 단계일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야. 과학자들은 퇴화되는 중간 단계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균을 숙주로 살아가는 바이러스가 있어. 박테리오파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핵산인 DNA를 갖고 있고 단백질 껍질에 그것을 감싸고 있고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단백질 결정체가 세균, 숙주에 감염이 되면 얘는 세균이야. 세균의 DNA를 가지고 있고 세균은 리보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얘의 효소야. 세균이 만들어내는 효소. 그래서 얘는 이 효소를 갖고 혼자서 물질을 가하면서 잘 살아가는 생물이야. 세균. 감염이 되면 얘가 구멍을 뚫어. 그래서 본인의 DNA를 이 안으로 쓱 집어넣어. 그리고 이 세균이 가지고 있는 물질대사 기구, 이 효소를 이용을 해. 그래서 DNA를 복제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나타나고 단백질 껍질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껍질과 핵산, DNA가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증식을 해요. 어디서? 생명체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현상의 특성에 그래서 증식이 나오는 거야. 이거 생식. 그 다음에 중간에서 돌연변이도 일어나. 작년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있고 올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지. 종류가 달라. 왜? 돌연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해. 돌연변이다. 그다음에 물질 배설이에요. 이러한 생명 현상이 혼자서는 못해. 반드시 숙주 안에서만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단백질로 존재하는 거야. 결정체. 왜 퇴화된다고? 야 얘는 이 효소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냐 아니야?
이거를 이용하면 껍데기도 만들고 핵산도 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효소들을 어떠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얘는 안다는 거잖아. 그럼 쟤는 옛날에 생물이었을 때 얘가 썼던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지 이런 효소들이. 그러니까 아니까 이용하겠지. 자, 이 숙주가 곧 죽을 것 같다 판단이 돼. 그럼 얘를 터뜨리고 나와. 그래서 또 다른 숙주를 찾아서 살아가는 이런 생활을 하는 거야. 이런 걸 기생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뭐 활물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기생생활이야. 옛날에는 생명체처럼 복잡했다고?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됐어? 어차피 숙주 안에 들어가면 다 있잖아. 굳이 뭐 무겁게 그런 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지. 그냥 다 버리는 거지. 얼마나 간편해. 단백질에다가 핵산만 딱 감싸고 다니면 숙주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걸 이용을 해갖고 증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퇴화되어 가는 중간 단계로 보는데 그것도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얘기할 수는 있지.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굉장한 최초 생물로 볼 수 있어? 혼자서 존재할 때에는 결정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생물로 볼 수는 없다.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어야 얘들은 생명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이런 거 여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5페이지에 보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감염성 병원체로 유전 물질인 핵산 또는 핵산 DNA 또는 RNA 그다음에 단백질 껍질 외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박테리오 파지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박테리오 파지가 증식을 해서 숙주를 이렇게 또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도 나와 있고. 그다음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가 아닌 까닭 이런 것들은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이해됐어?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물질대사, 돌연변이, 증식 이러한 생명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 등장한 생물로는 볼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물적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고 비생물적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다. 됐어? 자,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이거 필요하면 필기. 자, 혹시 이거 알아?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들어봤어? 탄소는 질량수가 12짜리거든? 근데 얘 말고 이런 애가 있어. 14짜리가. 이런 것들이 방사선 동위원소야. 이거는 불안정해. 이건 안정한 상태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지나가면서 물질들을 내보내. 방사능을. 그래서 이게 어떤 물질로 바뀌었는지 그 추적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방사능을 이용하는 거야. 자, 봐봐. 이산화탄소, 물, 비대면제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통해 탄소 요거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물도 탄소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럼 봐봐. 여기 포도당을 구성했던 탄소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방사능을 처리를 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물이랑 광합성을 시키잖아. 그럼 그 이산화탄소에 있는 방사능이 표시된 탄소는 포도당에서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그럼 얘가 또 이렇게 하고 분해가 되면은 요거에 다시 이산화탄소의 탄소로 이용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산소는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거거든.
여기도 산소 있고 여기도 산소 있잖아. 도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하는데, 자, 이렇게 실험하는 거야. 여기 이산화탄소의 산소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 18산소를 집어넣어. 그냥 물이랑 광합성을 시켰다? 그때는 저 방사선은 포도당의 산소와 물의 산소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된대. 이번에는 이걸 그냥 놔두고 물이 갖고 있는 산소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처리했다? 그리고 광합성을 시켜봤더니 오,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소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물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추적하는 방법, 자기방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걸로 알아내는 사실들인 거지.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했던 거고, 자, 그러면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실험을 바로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이건 그냥 이렇게 놔둘까? 이건 그냥 이렇게 놔두자. 자,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 실험. 돌아다니는 애가 아무도 없어. 생물은 없구나? 아니야. 토양은 화성 토양을 조사하는 거야. 자, 우주선이 날아가서 화성 토양을 채취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방사능이 처리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등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만약에 화성 토양에 생물이 살고 있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면서 살 거야. 근데 재료가 방사능이 처리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기물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 탄소에는 방사능이 이렇게 들어있는 유기물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만들어졌다면 가열을 했을 때 방사능 개척기에서 방사능을 띠고 있는 기체가 이게 만들어졌다면 검출될 거고, 안 만들어졌다면 검출되지 않겠지. 그래서 이 기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험을 한 거야. 검출이 됐대. 그러면은 이거를 유기물로 합성한 생물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야? 아니지. 왜? 넣어준 기체에 들어있는 방사능이 검출된 건데, 얘가 진짜 유기물로 바뀌었다가 가열을 했을 때 이게 분해돼서 발생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 그래서 가열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반응하지 않은 기체들을 모두 다 제거한 후 그 다음에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럼 방사능을 띈 기체를 넣었어? 한동안 놔뒀어? 방사능 기체를 싹 뺐어. 그럼 이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가열을 했어. 나왔어. 그럼 이거 합성하는 애가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실험 결과는 안 나왔어.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명체, 즉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동화작용을 확인한 실험이야. 이해됐냐? 가열은 왜 했을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열을 한 거야. 만약에 있다면 나올 거고, 없으면 안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가열을 왜 했느냐? 토양에 유기물의 합성 여부를 확인
확인하고자 가열을 한 거야. 뭐 멸균 뭐 이런 거 시키는 거 그런 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근데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은 없어. 그래. 그러면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은 방식을 이제 바꾸는 거지. 이번에는 토양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방사능이 처리된 먹을 거를 넣어주는 거지.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내가 넣어준 먹이를 이용하면서 살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은 이 방사능 계측기에서 이게 검출이 될 거다라는 거지. 우리도 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은 이걸 분해하면은 이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이 살고 있다면 이 방사능이 처리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기체가 검출이 될 거다라는 얘기지. 아무도 없다면은 검출되지는 않겠지. 결과 없었어. 그러면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도 화성토양에는 없구나. 근데 이 방사능을 싫어하는 애가 있을 수 있지 않아? 얘는 방사능을 싫어해. 근데 먹을 게 방사능이 묻어있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저거를 이용하겠어? 안 하지. 그대로 있는 거야. 이화작용을 하는데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아?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 혹시나 실험에서 처리된 방사능으로 인한 영향이 있지나 않았을까?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화작용을 확인해 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토양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혹시나 저렇게 방사능을 싫어하는 애가 이런 애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뭘 넣어주는 거냐면 그냥 유기물을 넣어주는 거야. 가만. 그냥 유기물을 넣어준다고? 아, 여기는 방사능을 묻혀서 넣고 여기도 방사능을 묻혀서 넣어줬어. 그래서 추적을 해서 알아낼 수 있어. 근데 여기는 그냥 유기물을 넣어줬다면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방식은 이거야. 토양하고 유기물을 넣기 전에 이 기계 안에 처음 어떤 기체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처음 기체 조성비를 먼저 측정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하기 편하게 산소가 5개, 이산화탄소가 5개 이게 들어있었대.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을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유기물을 이때 넣어주는 거야. 토양 넣고. 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나중 기체 조성비를 이제 재보는 거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똑같게 나왔다. 만약에 달라졌다. 그러면 똑같이 나온 거는 무슨 의미고 다르게 나온 건 또 무슨 의미냐라는 거지. 졸려. 결과 똑같이 나왔대. 그럼 똑같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두 번째 실험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영향은 없었구나라는 거지. 이런 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변했어?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진짜 만약에 있었으면 얘가 산소를 쓰고 CO2를 내보냈기 때문에 처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조성이 변화가 있었겠지. 근데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화성토양에는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또 다른 실험을 했던 거야. 자, 근데 이 실험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성토양에는 다른 화학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잖아. 근데 이 실험은 만약에 화성토양에 생물이 살고 있다면 물질 대사를
할 것이야 라는 전제로 깔고 실험한 거야.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든가 세포호흡이라든가 이런 물질 대사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생물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실험 자체로는 화성 토양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오케이? 우리가 우주선을 보내서 뭐부터 찾아? 물 찾아, 물.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찾는 거야. 왜?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물속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화성 토양에 얼음이 얼어 있다며. 얼음이 얼을 때 땅을 파보니까 그럼 옛날에는 있었나?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5페이지에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됐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과 봐봐. 가나다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화성 토양에는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12페이지 보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자 생명과학을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다.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을 해. 그럼 얘도 관찰을 해. 똑같이 출발하는 거야. 얘도 관찰, 얘도 관찰. 근데 이 방법은 여러 가지 관찰된 사실 중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한 가지 현상을 지정을 하는 거지. 관찰 주제를 설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관찰 방법이라든가 고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들어갔어. 관찰해. 자료를 막 모으는 거지. 자료를 쫙 펼쳐놓고 아 이랬던 거구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야. 이거의 대표가 다윈의 진화론, 자연 선택성.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 새들을 잡아다가 먹이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키운 거야? 아니잖아. 그러한 새들을 계속 보는 거지. 잡기는 잡아. 부리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기 위해서 자꾸 다시 놔주는 거지. 그래서 관찰을. 그래서 자료를 얻어. 그림도 그리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 먹이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다.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다른 새들이 각성을 살고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귀납적 탐구 방법은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주제를 탐구할 때 쓰이는 방법이야.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주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야, 생물이 진화용을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니? 그럼 말이 안 돼.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도 필요한 거고.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연역적 탐구 방법인 거예요. 선생님이 얘를 잘 듣는 요 나무 얘기를 자 봐봐. 얘를 사왔어. 관찰을 했어. 얘가 시들었어. 쟤 왜 시들었을까? 문제인지. 아 그렇구나. 여기야 여기는. 이건 왜 그러지? 제가 왜 시들었을까? 사다가 한 번도 물을 안 줬어. 이거 그거 먹어. 먹고 있어? 먹어. 사다놓고 물을 한 번도 안 준 것 같아. 물 준 기억이 안 나. 그래 얘가 물 때문에 시들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얘가 물 때문에 시들었는지 시들지 않았는지 다른 요인 때문이었는지 나는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들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잠정적 결론을 내는 거야. 무엇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이 단계가 바로 가설 설정 단계가 되는 거야. 가설 설정. 확정이 아니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해야 되는 거야. 무엇으로?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탐구할 때 사용되는 방법. 탐구, 설계 및 수행, 실험을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설계했다. 화분 2개를 준비하고 한쪽은 5일마다 한 번씩 물을 꼬박꼬박 주는데 이 화분은 얘 물 줄 때 물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물을 안 줘. 쟤는 물 줘. 그럼 한 달 동안 키우는 거야. 그래서 실험 결과를 해석해 갔다. 물을 준 화분은 시들지 않았으나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은 한 달 후 시들었다. 내가 세운 가설과 일치하잖아.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낸 거야. 제가 시든 이유는 물 때문이다 라고 결론에 이렇게 되었다. 한 번 갖고 아니. 여러 번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야 일반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법칙을 만들어주는 단계야. 이론화, 법칙화하는 단계. 생물들은 시들지 않게 키우려면 물을 제때 주라고. 그게 이론화 단계야. 알지? 이해되냐? 근데 만약에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얘가 안 주, 얘가 안 시들었어.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세운 가설이 안 맞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치하지 않으면 접어? 실험? 바꿔야지. 가설을 재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설을 바꾸고 다시 실험을 설계해서 실험을 하는 거지. 혹시 온도 때문인가? 내가 사다 놓은 저 화분이 그 공간이 너무 온도가 낮았나? 한쪽은 따뜻하게 한쪽은 추운 데서 키워. 근데 한 달 후 따뜻한 데서 자란 애는 안 시들었는데 추운 데서 자란 애는 시들었다면 아 쟤는 물이 아니라 온도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거야. 자,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자. 이렇게. 자, 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여기 탐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유형. 연역적 탐구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얘네들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겠지? 그래서 관찰 및 문제인식, 어떠한 의문점을 갖는다. 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관찰 및 문제인식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무엇 때문일 것이다 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가설 설정. 어떻게 실험을 했다. 이게 탐구 설계 및 수행, 실험 결과에 도달을 했다. 자료에서 무엇 때문이다 라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일반화 단계 순서대로 배열을 하시오. 뒤에 14쪽을 한번 볼래? 14페이지에 40번 문제가 있을 거야. 영희는 상한 우유에서 세균 행위가 많이 발견된 것을 관찰하였다. 그럼 세균이 우유를 상하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한 탐구 과정인데 이거를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려는 거지. 그래서 막 섞어놓고 가나다라 이거 집에 가서 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봐야 돼.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실험, 그런 걸 실험군이라고 불러.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실험이야. 실험군. 실험군은 어떤 조건에다가 변화를 준 거야. 그럼 변화를 줬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추가했다든가 또는 무엇을 제거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변화를 준 게 내가 밝히려고 하는 실험이야? 그러면 이 변화를 준 요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아무런 조건도 변화를 주지 않은 실험을 설계해서 그 실험의 결과랑 비교해 봐야 알지. 그럼 이 결과는 이 변화를 준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실험과 비교 기준이 되는 실험 하나를 더 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조군이라고 하는 거야. 대조군. 그래서 이렇게 실험군과 대조군이라고 하는 대조 실험이 잘 이루어져야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물을 준 쪽과 물을 주지 않는 쪽에서 누가 실험군이야? 제가 시든 이유가 물 때문에 시들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는 변화를 준 거야. 그래서 물을 안 준 쪽, 이쪽이 실험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정상적으로 물을 준 쪽은 대조군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서 이런 실험만 했으면 안 돼. 물을 안 줬으니까 시들었어. 그럼 얘가 물 때문인지 온도 때문인지 비 때문인지 습도 때문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물을 줘? 그러면 안 시들어. 물을 안 줘? 그럼 시들어. 그럼 물 때문에 시든 게 맞지. 그래서 대조군 실험과 실험군 실험이 대조 실험이 잘 이루어졌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실험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변인들을 잘 고려해야 한다. 변인.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게 영향을 줘. 얘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얘가 변하는 거야.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 종속변인이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저 실험, 저 화분 실험에서 실험 결과가 뭐야? 화분의 시든 것의 여부. 자, 화분이 시드느냐 시들지 않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전부 다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거지. 물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빛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온도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공기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습도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등등등등등. 이 많은 요인들이 전부 다 실험 결과인 종속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인이야.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건 얘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변인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을 바꾸는 걸 조작변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조작변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의 여부가 바로 조작변인이고 그로 인해서 시드는지 시들지 않는지 이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다른 애들은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통제 변인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야. 이게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대조군의 실험과 실험군의 실험을 동일하게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통제 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물을 주고 물을 안 주고 이게 무슨 변인이야? 이게 조작 변인이 되는 거고 화분이 시들었느냐 시들지 않았느냐에 해당하는 게 이게 종속 변인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지금 실험을 했어. 그래서 물을 안 줬으니까 시들었고 물을 주니까 시들지 않았어. 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나머지 조건, 온도 똑같았다. 35도에서 한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공기도 잘 통하는 데서 한 거고 햇빛도 잘 드는 데서 한 거야. 이런 것들이 통제 변인으로 적절하게 조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물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거지. 저게 달라지면은 자 온도 조건이 달라져? 그럼 온도 조건이 달라졌을 때 물이 영향을 준 건지 온도가 영향을 준 건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조군하고 실험군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통제 변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봐. 모두 똑같아야 돼? 모두 똑같아야 돼. 저 두 실험이. 그래, 토양도 똑같아야 돼. 그래, 식물의 종류까지 똑같아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식물이 종류가 달라지면 다른 식물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인지 물 때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개나리, 그럼 이쪽도 개나리를 해야지. 여기를 진단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화분의 종류, 식물의 종류도 똑같아야 되고 온도, 공기, 비, 습도, 기간 다 똑같아.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종속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작 변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종속 변인은 딱 한 가지. 통계 변인은 엄청나게 많아. 안 맞았어? 그럼 하나 이제 바꾸는 거지. 또 실험을 또 안 나와? 그럼 하나 또 바꾸고.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될 때까지. 그래프를 볼 때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여기가 조작 변인이에요. 이 조작 변인에 대한 Y축, 종속 변인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 그래서 이쪽이 조작 변인에 대한 종속 변인. 예를 들어서 이 조작 변인이 혈장 삼투압이 그러니까 혈액의 농도야. 그리고 이쪽은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인데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은 체액의 농도가 진해진 거야. 그래서 물을 채워서 농도를 떨어뜨려 줘야 되지.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이 호르몬의 농도를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서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축 조작 변인, Y축은 종속 변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은 과학자가 보완해야 할 내용이 뭐냐? 실험에서 대조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거나 그 다음에 변인들이 무엇이냐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 탐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야 돼. 그래서 12페이지에 생명과학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사례,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사례 거기다 한 대 다 묶어놓어. 별표 하나 쳐놔. 별표 왼쪽 조그만한 거.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사례, 가젤 영양의 특이한 뜀뛰기 행동에 대한 연구, 구다리 침팬치 행동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슐라이든의 세포설 확립, 왓슨과 크릭의 DNA 분자 구조를 밝혔다. 이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게 아니거든.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사례, 플레밍의 페니실린의 발견, 파스텔의 탄저병 연구,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낸 사실들이기 때문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13페이지에 37번의 문제를 보면 구달은 침팬지의 다양한 행동을 관찰하였다. 그치? 레디는 이렇게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서 뭐가 귀납적인지 뭐가 연역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한 장을 넘겨보면 14페이지에 38번처럼 가젤 영양의 뜀뛰기 행동 이런 거. 그 다음에 41번 탄저병 백신에 대한 연구, 42번 페니실린의 발견에 대한 연구, 43번 에이크만의 각기병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렇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 이용된 건지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된 건지를 구분을 잘해서 요걸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숙제는 17페이지까지 숙제. 거기까지 다 풀어와야 돼. 그리고 모르는 거 뒤에 해석 보고 오케이 하면은 오답 정리한 건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질문을 또 이어서 하고 또 진도 나누고 이렇게. 그래서
고생했다. 끝.